아, 안녕하십니까. 마산 YMCA 시민사업위원장 김태석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수도권에는 황사가 미세먼지가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이 힘들다라고까지 나오던데 우리 창원은 밤사이 봄비까지 내려서 미세먼지 없는 아주 화창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지역에서 지방에서 오늘은 지방자치법 개정 경남 무엇이 달라지나에 대한 강의 아침 논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제2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할 만큼 그 토대는 일단은 마련은 됐습니다만 아직 시행령도 제정되지 않았고 과연 광역특별연합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과제 또한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집중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과제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경남 최고의 자치분권 전문가 안건욱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욱입니다. 예, 지방자치법 개정, 경남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뵌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에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꼭지는 크게 세 꼭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 지방자치법 이 개정된 주요 사항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주민 참여와 관련된 부분에 쭉 이렇게 한번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꼭지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동남권 메가시티와 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거버넌스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그 문제점들을 한번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가시티의 이야기는 사실은 지역의 경쟁력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전략적 정책 수단인데, 글쎄 이걸로 과연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국민주권 또는 주민주권의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소위 말하는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의 정치행정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효과,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 70년 속에서 그간의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은 또는 지방자치법 정책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의미들을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194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고 70년의 역사 속에서 59번 개정이 있었고 이번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은 60번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70년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 개정이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법의 이 자치 조항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자치법이 규정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자치의 어떤 자율성이나 또는 자치 권한이나 이러한 것들은 제자리 걸음 상태에 머물고 있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그와 같은 결과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 또는 제도 정책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 하나로 종합을 하면 자치 규정의 증가가 자치 규제의 증가로
이어졌다. 규정의 증가가 규제의 증가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빗나간 정책들이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자치 입법권 분야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치란 의미는 한자어로 쓰면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지자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다스림이란 실제 정치행정작용 내에서는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자치 입법권 자체가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규정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자치 입법권은 축소되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그 당시에 자치 입법권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자치법 제7조에 자리하고 있었다. 규정의 내용은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본문 규정만 있었고 현재의 단서 조항은 없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49년 처음 제정할 그때 당시에는 본문 규정만 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1956년 2월에 이승만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단서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단서 규정이 이제 추가 개정된 사항이 여러분 보고 계신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규정인 다만 첫 번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두 번째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 번째 벌칙을 정할 때에는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지방정부의 정치 행정적 작용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여기 위에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말한 이 본문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 이 단서 조항이다. 여기는 요거만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여기서는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단서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권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자치 입법권인데 이것을 이승만 정부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무력화 그리고 자치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유린해버리는 그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규정의 증가가 규제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게 굉장히 온순한 표현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래부터 먼저 보시면 지방자치권에 있어서 우리 사회과학 범위 내에서 실정적 경험적 연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 여기 90% 부분입니다. 이 빨간 90%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입법권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 중앙정부가 절대적 권력을 가졌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심지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헌법 규정 내에서는 헌법 제40조이다. 입법은 국회에 속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국회가 몽땅 다 알아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입법권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입법권이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정권한, 재정권한, 사법권한 이거 모두 다 법으로 만들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이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자치권 자체가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그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역사 70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에서는 과연
저와 같은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결하지 못했다. 나아졌느냐? 나아진 점은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축소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정책적 작용의 실제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자치의 자율성과 자치의 품질 자체를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규정이 이 전부 개정입니다. 따라서 이 전부 개정은 이번에 두 번째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첫 번째 전부 개정은 지방자치가 역사의 이면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한 번 전부 개정이 있었고,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지난해에 실제적으로 공포가 올해 1월 12일 날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 와서 다시 두 번째 전부 개정입니다. 전부 개정이니까 뭐 엄청나죠. 제도적인 맥락 내에서 보면 한 28개의 제도가 바뀌었고, 이거는 개별 제도가 아니라 포괄적 의미에서 28개의 제도가 바뀌었고, 조항은 53개의 조항이 바뀌는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다. 전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주민 참여 분야, 자치권 분야, 자치 책임성 투명성 분야,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 문제들까지 모두 다 아주 광범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와 같은 엄청난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지방자치법 개정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대부분들 주장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주민의 주권이 크게 신장 강화 확대되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 주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 정치 행정의 수단은 다름이 아니라 국민 투표와 국민 발언입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주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주권적 행위는, 다만 이것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주권적 행위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지역에다 대입을 하면 국민 투표 대신에 주민 투표가 되고 국민 발언 대신에 주민 발언이 되죠. 그러면 보자요, 그죠? 이번 개정안 내에서 주민 투표가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얘는 그냥 그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은 개정 지방자치법 내에서는 18조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전과 동일합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본래 제도와 통일한 거죠. 바뀐 바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주민 발언은 소위 말해서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되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참 아쉽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 조금 미흡한 건 괜찮아요. 모자란 건 다음에 채우면 되니까. 그러나 아닌 걸 기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주민조례 청구 권한 자체를 도입을 하고서 하는 이야기가 주민 발언이 도입되었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아니, 청구와 발언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건 발언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주민 발언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닌 걸 기라고 말하면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왜냐? 제가 여기 위에 주민 발언의 기본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 발언이란 뭘 의미하냐? 여기 위에 주민 발언이란 이것이 주민 발언입니다. 요게 요 양자를 결합한 것이, 첫째, 주민 발언이란 최초의 입법
발의 권한을 갖다가 입법 발의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지방자치의 차원이라면은 자치 입법 발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된 게 뭐냐면은 최종적인 입법 결정 권한이 결합이 된 것이 발안입니다. 이 두 요소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주민 발안 제도라고 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요소 중에서 주민조례 청구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개정자치법 19조는 단지 청구 제도입니다. 발안에 있어도 완전한 발안 제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발안 제도가 아닙니다. 아니 입법 발의가 공식적으로 되었으면 그거는 무조건 표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발의 권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은 반쪽짜리 발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발의만 하는 거, 의견만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의견만 내놓으면 이것이 의결로 가는 구속력이 없는 상태는 구속력이 결여된 상태니까 반쪽짜리인 겁니다. 청구를 합니다. 주민들께서 의회에다가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고 청구를 하면 발안제도 같으면 무조건 가부를 결정해서 의회에서 이걸 입법화 하든지 안 하든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청구는 뭐냐? 청구하면 이걸 입법 처리를 다룰까 말까를 누가?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구가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나 요새 돈도 없는데 재산 떼갖고 해주십시오. 그럼 아버지 마음이야. 주고 싶으면 주고 많은 거 싶으면 많은 거예요. 그게 청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에서 제발 발안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하지 말았으면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좋은 거예요. 이 정도 된 것도 이게 제법 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그 원칙적으로 의회에다가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청구할 길이 없었잖아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만 청구는 하는데 결정은 의회가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될 걸 이걸 발안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발안제도 도입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효성 자체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주민 투표입니다. 주민 발안이 본래 투표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몽땅 모든 입법 권한을 주민이 가지는 게 발안이라면 투표는 뭐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투표라는 거죠. 국민 투표든 주민 투표든 동일합니다. 하나는 이미 대표자들이 결정을 해놓은 사안을 어떻게 해요? 나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거부 권한. 이게 국회에서 국민 투표 같으면 국회에서 정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그걸 국민이 노라고 말하는 거부 권한 또는 국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해놓은 사안을 국민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겁니다. 국민이 오케이 안 하면 국회에서 통과를 해도 그 법이 효력을 못 가지는 걸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국민투표, 주민투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 같으면 지방의회가 조례를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의무적 주민투표의 사항이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한 그 조례가 다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주민투표라. 그런데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 불완전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이렇게 그리니까 이렇게 했는데 직접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는 주민투표법은 있는데 주민투표 제도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주민주권 강화가 크게 된 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이 주민 규칙 의견 제출, 그러니까 단체장께서 만드는 이 이제 규칙 자체를 주민들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진일보 한 겁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법 안 정해놔도 단체장한테 그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말할 수 있다만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걸 이렇게 인크물을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발전으로 보면 발전입니다. 그러나 실효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 청구제도 이게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많이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거, 청구인 수를 조금 줄여놓은 거, 그러나 감사 청구의 대상은 예전과 동일한 거. 청구의 대상은 동일한데 뭘? 그리고 청구만 하는 거예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청구만 하는 거예요. 감사해 달라고 누구에게? 창원시에서 나오는 경상남 도지사한테. 이게 무슨 그런 꼴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방자치단체를 서열화, 주민들이 서열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기 그 경상남도에서 잘못하면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일러주라는 거예요. 꼬질러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청구 과정 내에서 청구를 발의한 사람들이 직접 관여가 안 됩니다. 청구해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민 참여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청구와 관련된 겁니다. 청구하면 안 해주면 그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이 정치행정적 필드 내에서 이 주민들의 가지는 권한이라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써먹기는 했는데 법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민자치 원리 뭐 원리 쓰면 뭐 압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안 써놔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안 써놔서 모든 권력이 님들로부터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내님은 분명히 아니고 내님으로부터 나와도 문제입니다. 우리 마누라 내를 때려잡아 보면 자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어서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를 안 해서 어디 이걸 주민자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수단이 말씀드렸던 아까 주민 직접 참정 제도들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권리를 갖다가 17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명시해놓으면 뭐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라. 열심히 참여해봐야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헌법 개정 이야기할 때에 인권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권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뭔지 압니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권은 지켜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과 재판하는 기관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을 때에 인권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 인간 존엄에 대한 사상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수단을 국민들께서 손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언적 의미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 심플하냐? 헌법 다음에 있는 것이 법률인데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그 헌법적 가치를 좋은 말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건데 그 법을 누가 만듭니까? 대표자들께서 만드세요. 헌법이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대표자분들의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 판단과 그들의 권한이 확장되는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웬만한 주요한 사안들은 독일 헌법도 그렇고 스위스 헌법도 그렇고 우리나라 헌법의 한 3배, 4배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에 위임한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주요한 사항은 헌법에 바로 다 명시를 합니다. 주요한 사항 예를 들면은 우리 일상에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 사랑이 최고입니까? 예,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돈도 있어야 합니다. 꽃 하나라도 사서 드리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조세와 관련된 사항들은 법에 세율까지 헌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헌법 개정 사항은 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세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 일부, 스위스 같은 경우는 몽땅 전부를 뭐요? 조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누가 국민 투표를 붙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함부로 못해요. 연방 이 조세까지 국민이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헌법 사항 안에 그와 같은 규정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국민 투표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들어있는 게 국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직접 규정을 하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가 법률에다 위임을 해버립니다. 대표자들한테 거기다가 코끼 놓으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갖다가 크게 강화해 놓고 뭐 그 다른 표현으로는 이 정치의 이 대의민주주의적 현대화를 극에 달할 정도로 발전시킨 그런 대단한 이제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 대신에 국민은 이제 외면하게 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주민자치회가 뭐 엄청난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미 또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는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가 아니에요. 이 명칭으로는 이게 자치기제 같습니다. 자치 메커니즘으로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명칭 주민자치라고 했으니까 주민분들께서 스스로 다스리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단체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명칭상 이렇게 되면 이게 뭔지 압니까? 스위스처럼 그리고 미국의 이 타운십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우리 현재 우리 이 주민자치회 이야기를 하는 읍면동이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니에요. 자치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자치권은 입법권한이 있습니까? 재정권한이 있습니까? 고유한 사무권한도 없습니다. 본래 자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최고로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구성원이 주민이어야 된다는 게 1차적인 요소이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고유 사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법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도 안 갖추었기 때문에 구성원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고유 사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상 보면 그럴듯한데 기능상으로 보게 되면 기능상으로 보면은 자치 기제는 아니고 뭐다? 어떤 메커니즘이다? 참여의 메커니즘이다. 참여의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정확한 기능상의 명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참여회입니다. 주민참여회. 예. 참치회 말고 참여회다. 예. 주민참여회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걸 주민자치회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로는 전에부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주민자치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소리입니까? 아니 본래부터 잘못됐으면 뭐 조금 바꾸면 돼요. 아 전에는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좀 잘못됐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바로 잡았습니다. 얼마나 히트작이야. 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그래 합니다. 그건 뭐 전에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다를 게 뭐냐. 실망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일과 하는 이름이 좀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명칭상 뭐 자치회라고 해놓으니까 시의원 이런 분들 이게 뭐 대단한 줄 알고 그 뭐 자치회만 뭐 혹시 내 권력 누수가 생길까 싶기도 하고 뭐 내 경쟁자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 그게 아니라니까요. 쥐꼬리만한 어떤 결정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름의 의미는 있다. 그러나 나름의 의미는 있다. 이 주민자치회가. 왜? 참여를 하면. 지금은 사실은 참여 안 하는 겁니다. 참여 안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고 예산의 일부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지만 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을 결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 우리 주민들이 뭐 하고 싶어야 하니 이것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단체장이 일단 그 의견을 받아요. 그럼 단체장이 그 의견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예산 편성 권한은 고유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성할 걸 누구 보고 조금 요만큼 한 1%도 안 되는 0.00 몇 퍼센트 떼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성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권한 속에 포함되는 그것을 일부를 이렇게 받아서 자기가 편성해 놓은 그 예산하고 같이 어디로 이송을 합니까? 의회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 어떻게 해요? 결정 심의 의결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편성해 놓은 거하고 주민 참여 뭐 승인지 예산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민 참여 예산 제도예요? 아니에요. 이게 다 청구에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없었던 다 청구 제도에서 얘는 그래도 나름으로 참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게,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설치를 했다. 뭘? 창원시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했다. 근데 이거 요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를 한다 그러는데, 창원시에서 주민자치회에 위탁 사무를 안 주면, 소위 말해서 주민자치회가 수탁 사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원시고 어디고 보면 대부분 수탁 사무 안 줍니다. 수탁 사무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센터군요. 폴크 댄스하는 센터. 그 외에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걸듯하게 해놓기는 해놨는데 실제 필드에 가보면 없어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 제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실제에 있어서 명칭 기능 따로따로 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여기 뭐 하부마스까지 덜며가지고 뭐 이런 뭐 관계를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이건 그냥 학회 발표할 때 했던 거 제가 그냥 잠시 올려놨던 거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그 참여회의다. 그런데 이 참여의 의미도 사실은 위수탁 사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실질적인 어떤 참여의 의미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주민 참여와 관련된 사항은 제로이다. 제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메가시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제가 한 30분, 2분 정도를 지방자치법의 개괄적인 부분, 특히나 제가 이제 주민 참여 부분 쪽에 관심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은 사실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메가시티 이야기가 굉장히 광범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분에 관한 이야기만 제가 드리게 되니까 아주 근간이 되는 부분. 이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 이 전략, 이건 전략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여서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 메가시티를 구축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거죠. 예, 전략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메가시티 전략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현 여당이 정부는 아닙니다. 현 정부는 아닙니다. 현 여당입니다. 아직 정부의 아젠다로는 아직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하시면서 이걸 사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실질적으로 동남권 지역에 얼마 전에 직접 오셔서 뭐 공항 이야기도 하시고 메가시티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이나 맥락 내에서 청와대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게 정부의 이 제도화된 하나의 무엇으로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이제 신공항 같은 경우도 개별법으로 처리가 되었고, 이건 아직 법이 만들어진 경우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당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정책 수단이다 그러고 보십니다. 거버넌스 수단.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일을 하는 주체를 주는 이제 우리는 보통 거버넌스라고 말합니다. 거버넌스다. 이 거버넌스 정책을 민주당은 지난해 말에 그림에서 보고 계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그림 제가 그렸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거버넌스 정책을 하겠다. 이 거버넌스의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요약 한번 말씀드리면 3+2+3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3은 제일 왼쪽에 있는 3이고 이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국토 내에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와 충청권 그리고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은 그랜드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서 그랜드 메가시티 전략 이래서 세 개입니다. 세 개의 권역 3을 통해서 무엇을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2는 대구와 경북 그 다음에 광주와 전남은 통합을 합니다. 예. 통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버넌스죠. 행정체제의 개편 그러니까 거버넌스 정책의 개혁 수단으로서 양쪽 지역은 두 개는 둘은 통합형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 전략을 통해서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을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은 다름이 아니라 강원과 전북, 제주 이거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말하는 강속권 뭐 좋습니다. 강속권 이제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서 나름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맥락 내에서 우리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김경수 지사의 히트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가시티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동남권에서 처음 했고 그걸 선점하신 분이 김자 지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지난해부터 행보를 빨리 하시면서 어쨌든 나라 전체를 다 커버를 했다. 뭐 사실은 상당한 개인적으로 볼 때 정치적인 성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느 곳에서는 이게 김지사께 아니라는 걸 김지사 브랜드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치자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 여기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저거 알아서 합친다고 하니까 그건 뭐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심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부분과 강서권 메가시티 부분인데 그럼 사실 굉장한 히트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이제 우리는 동남권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메가시티 전략 중의 하나인 경남 지역, 부산, 울산 동남권 지역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 새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거버넌스 뭐 소위 말하는 특별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버넌스 전략은 다름이 아니라 특별연합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특별연합이라고 말하는 거버넌스를 설치를 해서 이 거버넌스가 무엇을 우리 동남 지역에 있는 균형 발전을 이끌어간다, 견인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 실질적으로 메가시티 전략의 실질적 주체는 누구냐면은 동남권 특별연합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얘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역량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목표로 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목표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동남 지역을 아시다시피 인구 1천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구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얘의 능력에 따라서 얘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가 사실은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연합이라는 것이 뭐 요 조금 더 특별연합 설명보다는 조금 더 메가시티 이야기를 조금 더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메가시티를 만들면 메가시티가 되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연합의 역량에 달려 있는데 일단 역량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역량이 좋아가지고 1천만 이상의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 우리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이 힘납해서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 국내적 차원에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사회 경제적인 대응 능력이 이렇게 갖춰져서 지금 현재의 블랙홀 현상에서 탈피를 할 수 있다.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서울로 쏙쏙 빠져나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두뇌들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해결함으로써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해외 거대 지역과 서로 뭐 이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생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맨날 수탈 나오고 뺏기는 것을 우리 몫을 우리가 챙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래야만이 균형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 규모의 경제 부분입니다. 규모의 경제 부분. 이게 이제 적정한 인구수가 되지 않는 한, 머리수가 되지 않는 한 경제력을, 그 큰 경제력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동남권 지역은 지금 현재 79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0만에 사실은 못 돼요. 못 되는데 수도권은 보시다시피 2600만입니다. 2600만이 가지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왜? 1차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다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이라면, 정치인이라면 여기다가 표를 받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동남권에 표 받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정권을 재창출하자면 수도권에 표를 얻어야 정권이 재창출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보입니까? 도덕으로, 인간이 여러분들 도덕으로 삽니까?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사 그게 명예라고 하더라도 명예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해피니스, 행복을 위해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정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순수 이성 비판론이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그게 지금 현재 사회와 경제, 사회 경제적 학문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라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다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인간의 자연성, 맨슐리켄 네이처라는 것 자체는 본래 자기의 이해를 쫓아서 가는 그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성령이에요. 그걸 이성이라고 한 거예요. 중심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요 동남권에 주기 위한 거는 정치적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절대 우리나라처럼 정부 주도적으로 발전해온 이러한 사회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건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게 동남권. 서울이 왜 자꾸 커집니까? 서울이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이 인구만 분산만 시켜보세요. 표 받을 곳을 따라서 다 정치인들은 움직입니다. 여든 야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써놓은 것처럼 한국 최고의 지역 경제를,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정치 행정학적 맥락 내에서 규모의 경제의 쉬운 설명이에요. 실제 사회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큽니다. 인구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내수 부분이 강해져야 외수 부분이 강할 수가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 볼까요? 독일입니다. 평균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이제 그쪽에 보면 주가 되죠. 평균이 591만 명이니까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평균 여기 한참만이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기계 산업 뭐 이런 거잖아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독일 내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곳이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바덴비르텐베르크의 주 수도입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 한 주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보시면은 1200만입니다. 한 개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1200만 되는 것은 경기도가 1200만 정도 되는데 얘보다는 작죠. 얘들은 바덴비르텐베르크가 독일 내에서 가장 잘 사는 주입니다. 바이에른과 함께. 일단은 머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바덴비르텐베르크, 소위 말하는 운벨트 테크니에스부터 메디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이 세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탑이에요. 그 정도 기술력에 그만한 재력에 그만한 인구수, 이걸 경상남도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동남권 다 붙어도 못 이깁니다. 무슨 국제 지역 주도의 경쟁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예산으로 보면 5배가 넘어요. 부울경 다 합쳐놓은 것보다. 엄청난 재력에, 엄청난 기술력에.
게임이 안 됩니다. 바이오는 더 크죠, 보시면. 바이오. 이건 아시다시피 요새는 뭐 중요한 게 보건인데 뭐 아스피린, 바이오. 리버쿠젠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바이오 본사가 바이오라는 게요. 바덴비르텐보다 더 큽니다. 1,300만입니다. 이게 광역이에요. 이게 물론 광역과 주를 갖다 같이 비교하기는 없지만 어쨌든 주인데 1,300만이에요. 게임이 되겠어요? 이게 주 수도가 뮌헨이라고 말씀하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뮌헨이 가진 것들이 여러분 아스피린만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세계에서 최고로 신장병 그거 최고의 기술이 여기 뮌헨 의과대학입니다. 불치병 분야의 최고예요. 뮌헨 의과대학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1790만이면 1800만이에요. 메세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이 중에서 최고의 경쟁력은 바덴비르텐베르크와 바이에른인데 여기랑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김 지사 이야기가 맞죠. 이런 맥락에서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 외에 얘들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런던 산지만 런던이 지금 바덴비르텐베르크하고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유럽 내에서 EU 내에서 경제 블라우에 반응해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 중에 게임이 안 되면 런던이 솔직히 바덴비르텐베르크. 왜? 쪽수만 보십시오. 런던 광역시라고 그러지만 런던 광역시 1,000만도 안 됩니다. 런던 광역시가 기술이 독일이 바덴비르텐베르크하고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생활 수준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뉴욕 이건 다릅니다. 이거 세계 금융의 중심이어가지고 다릅니다. 어쨌든 런던, 뉴욕 다들 보십시오. 이게 동남권보다는 다 많아요.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주도 아니죠. 뉴욕주가 따로 있습니다. 82개의 지역이 카운티가 만들어져서 뭐가 되냐면 이 뉴욕주가 됩니다. 스테이트가 됩니다. 이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정말 웃기게 이 자치구역 정책, 이 지방행정체제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혁들을 해온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왔습니다. 항상 밑에 써놓았어요. 이와 같은 이상한 결과를 낳은 건 이는 자치구역 경제정책이 글로벌 환경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결과입니다. 아시잖아요. 동남권이 언제부터 동남권입니까? 경상남도를 부산을 쪼개 날리고 울산을 쪼개 날리고 대구 경북은 대구와 경상북도로 날리고 저기 옛날에 전라남도는 광주와 전남으로 나누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완전히 거꾸로 한 겁니다. 광역은 사실은 지금보다 더 크게 갔었어야 했고 그 대신에 우리는 되게 웃기는 게 기초는 엄청나게 슈퍼급으로 키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크게 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은 더 크게 기초는 국민의 주권을 더 작게 가서야 하는데 작게 가야 하는 것은 공룡처럼 키워버리고 커야 되는 것은 아주 쪼가를 내가지고 못 쏠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야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항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중요했습니다. 힘 있는 정권만 잡으면 힘없는 정당이 없어요. 그때마다 쪼갭니다. 쪼개고 나누고 붙이고 오리 붙이면 누더기가 되어요. 누더기가 되면서 규모경제 효과를 갖다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국민 주권 자체를 주민 주권 자체를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 내에서 볼 때의 규모의 경제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써놨는데 제가 이 보면은 그러면 이 메가시티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단계는 제가 말씀드린 뭐 최고 중요한 게 첫 출발이 이 동남권 특별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 장명을 지금 처음에는 이제 동남권 특별연합이라고 했다가 여기에다 광역을 왜 붙인지 모르겠어요. 이 공무원들의 발상인데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그러니까 동남권 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특별연합을 만들었다 그런 뜻인가 봐.
이 필요 없어요. 이건 동남권에 가버리면 어차피 동남권에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광역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공무원들이 이제 이걸 제가 사실은 이 연구팀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저는 해외 사례만 말씀드렸던 영국, 런던, 미국 뉴욕, 그다음에 이 독일 슈투트가르트 이게 세 군데를 이제 서양 쪽만 이제 그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이제 제 임무였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뭐 연구원에 이제 일반 우리 박사님들이 이제 그리셨는데 그걸 또 도에서 받아가지고 또 이상하게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자기들 취향대로 가는 거니까. 예, 요렇게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인 특별연합을 설치한다. 이걸 설치를 해서 뭐 하려고? 예, 1차적으로는 저 특별연합이 추진할 것이 이제 교통망입니다. 교통망을 1시간대 이내로 만든다. 그래서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가시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3단계 가서는 교통망을 근간으로 해서 교통망은 이제 생활 공동체입니다.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 이 생활 공동체를 또 근간으로 해서 경제 공동체도 만들고 또 문화 공동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핵심은 행정 공동체인 특별연합이 이제 파랗게 되어 있죠. 앞에 딱 중간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로부터 이 네 개의 공동체를 다른 세 개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메가시티를 구축한다. 이렇게. 그러면 핵심적인 행정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행정 경영 이 공동체인 이제 특별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시도가 서로 상호 협력하는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얘는 있어야 돼요.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보다도 굉장히 에고이스티시하고 라이든샤프티시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자치단체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랑과 우정과 인정이라는 게 있지만 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겁니다. 이 단위보다 더 앞서면 국가로 가면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으면 만약에 충돌이 생기면 싸웁니다. 싸워서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굉장히 에고의 극을 달리는 게 국가 간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광역지방자치단체 또 더 내려가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왜 그러냐면 여기 선거가 달려있어서 그래요. 정치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세 단체가 협력을 한다? 협력 말이 좋지 협력은 되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본래 집안 내에서 협력도 뭐 딸내미 따로 뭐 마누라 따로 내 따로 이래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이 협력을 이끌어낼 기본 이제 구상도입니다. 이 특별연합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두 개로 구성을 되는데 의결기관은 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은 이제 조합장을 두고 연합장을 두고 이런 형태죠. 의결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의결기관이 단선으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잘 보시면 구성지자체의 의회 의원이 겸임이 가능하도록 간선으로 한다. 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의회가.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의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특별연합의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간선을 하면 이 독립된 하나의 의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간선으로 됐는데 여기 균형발전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소개시켜드린 이 교통과 관련된 이거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엄청난 메가톤급 돈들입니다. 그걸 정거장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돈으로 떡 쪼가리를 나눠야 되는 일들을 여기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의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시 의회 양반들은 울산시에 뭔가를 많이 가져가야 다 뽑힐 거 아닙니까? 머리 펴지는 거예요. 단체장도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남지사는 그러면 맨날 뭐 부산시 뭐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그 뭐 바겐세일 하고 나면 다음에 경상도 도지사 출마하면 그거 뽑아줍니까? 아니 지금 뭐 저 부산시 김경수 저기 부산시장 하지 뭐하러 경상도 도지사 하고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피도 눈물도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간선으로 했어요. 이건 소위 말해서 의회가 아닙니다.
독립된 의회가 아닙니다. 독립된 의회가 아니고 뭐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뭐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 관계자 집단입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이 저와 같은 구성 체제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회의라고 해놨는데 지방자치단체 조합회의입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조합회의입니다. 조합회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있어요. 조합에 의결기관으로 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성지방자치단체.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여기 광역연합의회처럼 구성자치단체의 그건 의원들은 아니고 소속 관계자들로 모아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 연구를 하면서 이 조합회의가 도저히 갈등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합의가 도출이 안 돼요. 이게 맨날 싸워. 그게 이제 조정을 누가 하느냐? 맨날 중앙정부에서 다 해요. 그래서 명칭은 여기 우리 진해 신항이고 우리 부산과 경남의 이제 자치단체 조합인데 실제로 운영은 어떠냐면 맨날 싸우니까 그 분쟁 해결은 누가 하냐면 장관님께서 하시거든. 그거. 그래서 그런 자치단체 조합의 한계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연합을 갖다 설치를 한 건데 이게 법에서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연구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법에서 뭐냐면은 그렇게 하라고 해놨어. 이 지금 지방자치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특별지방자치 그러니까 특별연합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2장에 규정을 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유형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딱 법에 정해놓은 대로 이걸 한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양이 이 꼬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이래 하면 이제 여전히 좀 전에 말씀드린 조합처럼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할 수 있겠어요. 마치 자기들의 행정청처럼 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승인도 장관님께서 승인을 해주게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승인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거의 뭐 자기 밥이지 뭐. 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치법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 메가시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저한테는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다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독일의 지역연합, 그러니까 페어반틀레경 슈투트가트라고 말하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의회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의회입니다. 여기는 그 6개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위 말하는 지역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면은 의회가 보십시오. 이 의결기관이 어떻게 해요? 주민 직선으로 합니다. 주민 직선으로. 여기는 간선이 안 해요. 여기에 직선을 하되 지역구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화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작은 쪽도 불리하지 않게끔 인구가 작은 쪽은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지역구 의원 수가 많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하기 위해서 인구화를 둬가지고 지역이 적은 곳은 오히려 한두 명은 더 넣어서 이렇게 대등한 어느 정도는 대등하게 절대적 대등관계는 안 둡니다. 상대적 대등관계로 두면서 그래도 작은 지역도 너무 소외되지 말라고 이렇게 경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양반들은 우리 경상남도 의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기 지역은 챙기겠지만 비례대표 같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결기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구성지방자 그러니까 특별연합의 구성원을 주권자인 주민으로 안 하고 누구로 한다? 대의기관인 뽑아놓은 사람으로 간선을 해버린 거예요. 이 주권자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면서 생겨버리는 거예요. 대의기관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대의기관들은 자기 정당과 자기의 재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이익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나쁘다고 뭐 그러겠어요. 누가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제가 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제도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고서
제도를 디자인해 줄 때에 우리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는 훌륭한 분들로 발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의원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심성이 좋은 분이 가셔도 그게 될 수가 없어요.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에서 주민 주권도 참 문제가 많다. 주민 참여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희망을 많이 가져야 하고 그러한데 이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어떤 여건과 환경이 그걸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메가시티 이야기 속에서는 제도적 여건들이 주로 목표로 했던 것은 경제적인 경제학적인 이론적인 맥락에서 보면 규모의 경제에 근간을 한 것 같은 제도 디자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 부분 쪽과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가 서로 결합을 하는 것 같은 형태죠. 근데 진정한 이제 국가 경쟁력은 사실은 이 대의민주주의는 본래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민주주의를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한다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 실패, 정부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근간한 이 국제 경쟁력,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한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그 행정학과 교과서 따지면 그 행정학과 1학년짜리 애들도 뭐 개론만 배우면 무지 기수로 막 이렇게 다 입증을 하고 있는 것들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규모의 경제 메가시티 이론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나라가 있어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나라. 이게 아니다는 게 메가시티 규모의 경제 이런 소리 해가지고는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 그리고 지역 경쟁력이, 그리고 국민 개인적인 경쟁력이 발생을 안 한다. 그걸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스위스다. 스위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조그만한 나라잖아요. 우리 동남아보다 좀 더 큽니다. 인구로 보면은 860만, 우리는 뭐 그래도 한 100만이 이 나라 더 많구나. 우리는 아까 790만이라고 했습니다. 주가 26개 주고 개마인드가 2,200개가 넘습니다. 각 주는 26개 주는 평균 인구가 주 인구가 33만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릴 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한 개 주가 한 나라보다 큽니다. 바덴비르텐베르가 1,200만이니까 860만이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뒤집어 엎는 나라예요. 소위 말해서 이런 이야기죠. 독일 같은 데는 뭐 규모로 밀어붙였다면 얘는 국민 주권으로 밀어붙인 나라다. 규모의 경제를 끌어없습니다. 보시면은 작다는 거 인식을 하시겠죠. 작기 때문에 규모의 이야기는 안 됩니다. 개마인드 평균 인구 4,000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면 지역의 평균 인구가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를 보면은 4,000명이에요. 그것보다 더 작습니다. 작아요. 규모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십시오. 스위스의 국가 경쟁력,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 이거 세계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13년 1등, 14년 1등, 15년 1등, 16년 계속 1등만 합니다. 국가 경쟁 종합순위. 글로벌 인재 경쟁력, 글로벌 인재 경쟁력을 발표하자고 제도를 세계 다보스 포럼이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13년, 12년도에 결성을 해서 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년 지난해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입니다. 개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아까 뭐 사람 좋고 뭐 그야말로 그 종합 경쟁력 좋으니까 개인당 국민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죠. 룩셈부르크는 아시다시피 인구 한 5, 60만 정도의 도시국가입니다. 독일 옆에 붙어 있죠. 금융업이 하나의 도시입니다. 도시국가 하나 도시인데 몽땅 다 금융업만 해요. 뭐 이건 엄청, 이게 세계에서 1등입니다. 2등이 스위스입니다.
8만 한 2천 불 정도 됩니다. 개인등록 8만 2천 불. 8만 2천 불, 이 19년도 기준입니다. 8만 2천 불.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6만 5천 불. 차이가 많죠. 3등이긴 한데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있는데, 예, 영국의 한 2배 정도가 되죠. 2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이 이제 프랑스보다는 2배가 훨씬 넘고, 일본보다도 2배가 훨씬 넘는 나라가 이제 서 있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우리 한국은 이제 분발해야죠. 우리 한국이 최소한 여기 지금 현재는 거의 일본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일본이 사실은 거의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보시면 그런 경쟁력 때문에 제가 이걸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부 보고서 쓸 때 써먹었던 건데,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보시면은 이 실업률이 여기 2002년 5월에 정점으로 갑니다. 실업률이 3.4%로 최고까지 올라가 버려요. 실업률 3.4%가 정점입니다. 정점이 이런 게 뭐냐면 지난해 5월이에요. 그로부터 하향 곡선을 계속. 지금 현재는 약 한 2.8% 정도로 가 있습니다. 대단한 경쟁력이죠. 작아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규모의 경제 이야기는 맞지만 정부 신뢰도 계속 1등입니다. 노벨상 이야기입니다. 노벨상.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인구 22만 명 중에 한 명이 노벨상을 받은 나라가 이 나라. 20여 명. 우리 창원 같으면 어떻게 돼요? 5명이 최소한 노벨상을 받고 있어요.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규모의 경제, 메가시티 이야기는 얼토당토 안 한 거예요. 뭐냐? 이 나라는 국민 주권의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은 국민이 다 대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다 결정을 하죠. 이제 그래서 그와 같은 국민 주권의 그와 같은 이제 여기에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은 국민 발언을 통해서 뭐 입법기관입니다. 주민은 주민 발언 주민 투표를 통해서 역시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몽땅 다 갖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도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사항은 국민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대단한, 아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절대 우수의 거의 이 미라클과도 같은 것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 제 말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갈아서 질문을 갖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의견이 아니라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 오프라인에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또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8시 반까지 마치는 걸 좀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더 궁금하신 거나 의견 제시가 있으시면 옮기셔서 자리를 봐하고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운을 한번 띄워볼까요, 교수님? 예, 고민을 갖다 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이제 교수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특별연합의 의회는 현재 간선이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제대로 결정되는 것이 힘들고, 중앙정부가 다시 또 개입을 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특별연합 의회의 제대로 된 상, 그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이 특별지방자 핵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의회가 주민이 직접 직선을 해야 한다. 직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특별자만 빼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이란 말을 붙여놓은 것은 하는 일이 특별히 제한된 사무 범위 내에서만 그 자치 권한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 권한에서 이제 부울경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 거기에 제한다는 된다는 의미 외에는 그 외에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같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첫 번째는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성원이 누가? 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게 1차적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자치사무가 있어요. 요 두 가지 요소가 갖춰지지 않는 한 사실은 이걸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외국에 있는 좋은 제도를,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와서 소위 말해서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규례에 비교를 하면, 규리였다면 우리는 응용에 응용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돼버렸냐면 규리 팽자가 돼버렸다.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응용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 환경에 맞게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것화 해버리면 우리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본래 그게 아닌 게 되어버려요. 지금 너무 이제 한국적인 요소로 이렇게, 한국적인 요소가 다른 요소입니까? 중앙 집권적인 요소인데 정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놓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주민에게 소위 말하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선거권을 주는 게 핵심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처음에 그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얘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헷갈리지 않았는데 뒤에 스위스 얘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이게 이제 독일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건지 스위스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건지 좀 교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그 사회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사실은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박사를 독일에서 했었는데 그 독일에 결코 이제 독일이 오히려 낫다고 제가 편을 들어주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실제 정치 사회적인 이제 그 효과성 자체가, 특히나 경제적 효과 자체가 스위스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개인 국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래서 저는 양자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규모의 경제보다는 국민 주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위스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진한 하나의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당장에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하셔야 될 테고, 본래 제도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제도라는 게 아니라 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적 관성을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이제 스피드로 줄여나갈 거에 관한 것들이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제도 개혁은 제도 개선과 개혁으로 인한 충격 역시 상당합니다. 그에 대한 희생과 감내를 우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실제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나름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국민 주권적인 요소들은 사실은 시급하게 조금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그냥 적답을 드리게 되면은 두 모형 중에 규모 경제 부분 조금 이렇게 조금 미뤄두고 오히려 국민 주권 쪽 우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규모 경제 부분 2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렸던 부분들 중에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대안으로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 양쪽의 장점,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 양쪽의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또 해야겠다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든 우리나라 내에서 제도들 중에 대부분의 실패를 한 것들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애씀과 노력들이 사실은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가다가 마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주민 투표 뭐 주민 발안 이런 것들이 완결적으로 가 있으면 그 기반 위에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양쪽을 결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도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어정쩡합니다. 가다가 그냥 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우선은 그 주민주권이나 국민주권 부분 쪽이, 물론 주민주권이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 내에서는 사실은 좀 성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고, 실제 정치 행정 과정 내에서 볼 때 일단은 주민주권에 기반한 메가시티 이렇게 됐으면 뭐 제가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제일 어정쩡하게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가 창원시 행정구역.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총장님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드렸던 말씀들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신 거라고 해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 통합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마산, 진해, 창원은 이제 자치권 자체가 완전히 없는 상태로 하나의 자치구역으로 만들어 버린 상태지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동남권 광역연합 같은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 양자가 협력해서 해야 될 사무만 보는,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은 시스템상으로 완전히 다른 거다. 이게 그 쉽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통합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지 내가 하기 힘든 걸 하나의 협력 관계로서 이루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교통 분야, 뭐 보건 분야, 경제 분야, 특히는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이런 분야들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한번 다뤄보는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완전한 행정 통합은 3+2+3 중에서 2. 그건 이제 여당에서 그렇게 내놓았다기보다는 본인들께서 이미 지난해부터 통합 이야기를 해왔고, 지지난해부터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건 나름대로 지역에서 발의를 한 것이니까 이 정부 내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발의한 것들은 또 살려서 가겠다고 해서 이제 중간에 일을 넣은 거고, 그 당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랜드 메가시티 이쪽 부분이 하나의 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창원시가 어쨌든 주민자치의 전면 시행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제 준비 정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어쨌든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은 지점이 있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지금 적용되어 있고,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또 주민들의 준비 정도나 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의 결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혹시나 이제 조금 조언을 해주시자면. 예, 저도 특히나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뭐 연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강연을 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위수탁 사업은 이제 제가 볼 때에 현재의 주민자치회 정책, 이게 중앙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구상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정책은 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내에 들어있는데, 표준조례안 전부를 보건대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위수탁 사무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필드에 오게 되면, 예를 들면 창원시에 오게 되면 창원시에서 그러면 좋다 이거지.
이게 결국은 창원시의 사무권한 내에 들어있는 부분을 주민분들에게 조금 떼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위탁이지 않습니까? 뭘 줄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주민분들께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 관계할 때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법인이 아니거든요. 법인이 아닌 개인 단체로 되어 있는 여기에 이게 그 공공기관인 이제 창원시가 어떤 위탁을 줄 때에 이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지금 남아 있고, 또 주민자치회를 법인화했을 때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고민을 하기 이전에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지점에 대한 고민들은 뭐 어느 시군에서든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나친 기구가 아닐까. 왜 그러냐면은 질문을 하신 우리 조정님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흥시 같은 경우에 이런 주민자치회 이야기가 없을 때도 이미 했었는데 위수탁 사무를 줬는데 참 잘했습니다. 잘했고, 능력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적 사례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하신 부분이 이제 기존의 단체들과의 관계인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자와 그 다음에 추천자 두 가지 방식을 이제 모집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모자와 추천자의 비율 관계를 적절하게 가자는, 이게 적절하게라는 게 이제 아주 애매한 표현입니다만은, 이거는 왜 적절하냐 하면은 그거는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자는 누가 되냐 하면은 기존에 그 읍면동 내에 있는 자생단체나 국민운동단체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뭐 도시재생센터가 있었다면 그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그쪽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이제 추천자 일부를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안음으로써 기존 단체와의 관계를 이렇게 어느 정도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운영 과정 내에서 보면은 이제 분과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걸 할 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뿐만 아니라 본위원뿐만 아니라 이 행안부 이 주민자치회 매뉴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명예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해서 명예직들을 두어서 다른 이제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스킬 내에서 찾을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제가 답변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또는 제가 실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때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없으시면 아직 저 온라인에도 더 없죠? 질문? 예. 그러면 오늘 아침 논단을 해주신 안건욱 교수님께 박수와 함께 아침 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아침에 식사를 갖다 같이 하면서 질문 답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시는 길에 김밥을 드릴 테니까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때문에 얘기를 좀 더 나눠야 되는데 아침에 저는 바로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공무원 학생들 때 학생에서는 좀 이야기